장 초반 1% 가까이 하락했던 코스피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빠르게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2% 가까이 급락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도 700명 가까이 나온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중환자 병상 62개 중 현재 남은 개수가 단 3개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새로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나 갱신분에 대해서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 종료 2달 전으로 변경됩니다.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도 폐지되는데 오늘부터 바뀌는 제도들 잠시 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물량 중 전세가 61.5%를 차지해서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임대차법과 부동산 규제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은 금융시장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전 중에 코스피가 약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도 경기부양책 협상 난항 소식에 하락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권준수 기자. 네, 권준수입니다. 네, 오전 중에 장중 흐름 어떻습니까? 네, 어제 2,750선을 넘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개인은 6,520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00억 원, 4,340억 원가량 팔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2,720선 아래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어제보다 0.15% 하락한 2,751.38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하락 출발했지만 현재 개인이 1,7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어제보다 4.08 오른 917.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전날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오르더니 또 간밤에는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좀 컸죠.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미국의 부양책 협상이 난항을 거치면서 기술 기업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이 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29.43포인트, 약 0.79% 하락했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는 233.82포인트, 약 1.94% 급락하면서 12,338.9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7%가량 하락했고 애플 주가도 2.1% 하락하는 등 기술주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도 0.35% 내린 3068.8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외환시장 움직임은 어떨까요? 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원 70전 오른 1,087원 50전으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오름폭을 줄여 1,08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080원대 중후반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SBS CNBC 권준수입니다. 네, 코로나19 속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700명에 육박을 했고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병상 부족 사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일일 확진자 수 추이를 요즘 보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총 누적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8명이 더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564명입니다. 국내 발생 646명, 해외 유입 사례는 36명이었고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51명, 경기가 215명 등 수도권에서 확진자 집중 발생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이달 들어 큰 폭으로 늘어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어 이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방역 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가 늘고 있고 또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비율인 양성률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위중증 환자는 어제 기준 23명이 늘어난 172명이고 양성률은 2.76%로 전일 2.15%보다 더 상승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서 병상도 지금 빠르게 차고 있는데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네,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제때 입원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어제 기준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중에서 입원 가능 병상은 서울이 3개에 불과했고 경기도는 2개, 인천은 1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컨테이너 병상을 설치하고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병상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3주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검사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가나 서울역 등 150여 개 지역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해외 곳곳에서는 백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상황이 상황이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백신 접종 계획을 조금 앞당겨달라 이런 주문을 했죠. 네, 문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상황 긴급점검 회의에서 이르면 내년 2월에서 3월 사이 정부가 확보한 백신 초기 물량이 들어와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백신이 들어오는 대로 접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접종 계획을 앞당겨 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얀센과 모더나 등 4곳에서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분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들어온다고 한 백신 중에 한 곳이죠. 화이자의 백신은 미국에서도 또 조만간 접종을 시작한다고 해요. 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회의를 열고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신청한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미 방역당국은 승인이 나오면 나흘 안에 백신 접종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현재 영국과 바레인 그리고 캐나다가 화이자의 백신 사용을 승인했고 캐나다는 다음 주쯤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지금 부작용 사례가 벌써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이거 좀 괜찮을까요? 네, 영국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2명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건데요. 이에 보건당국은 과거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이미 중단한 상태입니다. 또 관련해서 화이자가 당초 알레르기 이력자를 제외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 화이자 임상시험에선 백신을 투약한 2만 1,720명 중 4명에게서 안면 마비 증세가 나타났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는데요. FDA는 증세를 보인 사람이 통상적인 안면 마비 유병률보다 낮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련 소식들 연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전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도 세입자가 더 살겠다라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만기가 연장되는 제도죠.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오늘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원래는 만기 한 달 전까지만 집주인에게 알리면 됐었는데 이제는 최소 2달 전에는 통보를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조건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어떻게 변경되는 걸까요? 네, 기존에는 계약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집주인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가 행사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 전, 그러니까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도록 규정을 바꿨고요.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세입자로서는 한 달 더 앞서서 권리를 행사해야 계약갱신이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이 기자, 그런데 사실 애매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한 달 뒤가 만기일 경우에는 이미 새로운 기준인 2달이 깨진 거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번 기준은 오늘부터 새롭게 체결됐거나 갱신된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 기존 계약의 갱신을 완료했다면 원래 기준대로 1개월 전까지만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한 달 뒤가 만기인 세입자들도 기존 규정대로 통보하면 살던 집에서 더 거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에 대해서 집을 매각할 때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제도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취임 이후에는 적극 도입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죠. 윤지혜 기자. 네, 인지입니다. 먼저 토지 임대부 주택 환매 의무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먼저 토지 임대부는 건물은 자기 소유, 토지는 국가 소유로 장기 임대를 받는 방식입니다. 국가 소유의 땅 위에 주택을 짓고 그 주택을 분양받는 형태인 건데요. 분양할 때 토지 매입비를 뺀 가격으로 공급돼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30에서 50% 저렴한 수준에 살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 임대부 주택을 받은 분양자가 건물을 팔 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의무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대신 시세 차익을 볼 수 없고 은행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만 받게 됩니다. 네, 변 후보자가 이런 방식을 학자 시절부터 주목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그럼 장관에 취임하면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변 후보자가 취임 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은 이 법안이 내년 사전 청약에 들어가는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에 적용할 분양주택 공급의 법적 근거가 될 텐데요. 다만 나중에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없다 보니 수요가 얼마나 몰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윤지입니다. 실손보험은 3,800만 명이 가입해서 제2의 건강보험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불만도 많이 쌓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험료를 비슷하게 내면서 일부 가입자만 병원을 자주 이용해서 보험금을 많이 타간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병원을 많이 가면 갈수록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불어날 예정입니다.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6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한 해 동안 824번의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하루 평균 2번 병원을 찾은 건데 그가 받은 실손보험료는 약 2,986만 원입니다. 현 실손보험 체계에서는 이렇게 병원에 자주 가는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평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도입됩니다. 새로운 실손은 그 보장 범위와 한도는 그 기존의 상품하고 이제 유사하면서 그 국민 대다수의 그 보험료 부담은 10 내지 70% 이렇게 인하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를 주계약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를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더 내게 하는 게 이번 개편의 골자입니다. 비급여 의료를 많이 이용하면 최대 4배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도 과거보다는 올랐지만 가입자 4명 중 3명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실손 의료보험 상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가 조금 비합리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진 면이 있어서 그걸 좀 바로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가입 주기는 점차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개편된 실손보험은 내년 7월부터 실시됩니다. SBS CNBC 김창섭입니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여전히 사용은 가능하지만 오늘부터는 이 공인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민간 인증서들과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민간 인증서 굉장히 종류가 많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6개의 민간 인증서가 있는데요. 카카오톡과 연동되는 카카오페이 인증부터 이동통신 3사가 만든 패스, 토스가 만든 토스 인증 등이 있습니다. 지문인식 등 간편한 인증과 3년으로 더 긴 갱신 기간이 편리하긴 한데 예전 공인인증서처럼 하나로 모든 곳에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인증서가 각 기관마다 제휴를 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금융거래를 할 때는 공인에서 공동으로 이름만 바뀐 기존 인증서를 그대로 쓸 수 있고 은행권이 공동 개발한 금융인증 서비스를 쓸 수 있습니다. 각 은행별로도 인증서가 있긴 한데 이건 해당 은행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여러 개가 생기면서 편해지긴 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새 서비스라 보안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전자서명 인증 업무 평가 및 인정 제도를 도입해 안전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위조, 변조 방지 대책과 시설, 자료 보호 조치 등의 보안 장치를 마련한 업체만 민간 인증서를 출시하게 해 우려를 줄인다는 겁니다. 다만 업체마다 보안 정도가 다를 수 있어 업계 표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 등 부동산 규제로 매물이 급감한 게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지난달을 보면 전세 거래 비중 얼마나 줄었을까요? 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이 집계한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8,600여 건 중에서 전세는 5,300여 건으로 61.5%에 달했는데요. 10월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감소했고 올해 들어서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낮았던 적은 전세난이 심각했던 2016년 1월로 59.2%였습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넉 달이 됐는데요. 기존 세입자는 계속 살려고 하고 또 집주인들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다 보니 전세가 메마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월세를 일부 받는 반전세의 비중은 10월에 26.9%였는데 지난달에는 37.9%로 급등했습니다. 네, 뭐 이렇다 보니까 서울 전셋값이 평당이죠.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넘었다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네,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전셋값이 지난 10월에 사상 처음으로 2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11월에는 평균 전세금이 2,134만 원으로 뛰면서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59제곱미터는 4억 원대, 또 84제곱미터의 경우에는 6억 원대의 돈이 있어야만 서울 아파트에 전세를 구할 수 있는 셈입니다. 연 단위로 보면 서울 아파트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3.3제곱미터당 평균 전세금이 무려 331만 원 상승한 건데요. 지난 2015년 전세난 때도 평균 전세금은 1년간 236만 원이 올랐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권에서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하고 있는 금융그룹 감독법이 금융복합기업 집단감독법이라는 이름으로 어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금융 계열사를 둔 그룹들이 포함된 가운데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나 네이버는 규제를 좀 피하게 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네이버나 카카오 기업들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네, 금융당국은 둘 다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은행 등 금융사가 지주사는 아니지만 그룹 계열사 중 여수신가 금융투자, 보험업 중 2개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는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기업을 겨냥합니다. 자연스럽게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빅테크 기업의 규제 여부가 주목받았는데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증권을 운영하지만 카카오뱅크를 뺀 나머지 회사들은 사업 규모가 작아서 금융당국은 한 개의 금융기업만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이버 역시 지급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는 금융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보험은 이제 막 법인 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라 아직 금융사가 없다고 봤습니다. 네, 김 기자 전해준 내용이 금융당국의 나름의 판단이기는 한 것 같은데 또 논란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규제 대상이 된 그룹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열사 간 내부 거래와 재무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하고 또 임원 해임까지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만 금융당국의 잣대가 관대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우회 방식으로 금융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금융 관련 규제는 비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별도의 보안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경제계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어제 경제 3법 그리고 노조 3법 등이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어떤 점들이 바뀌게 되는지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우 기자. 네, 김동우입니다. 먼저 어제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네, 가장 먼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기업의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은 주주들이 별도로 뽑을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도 사람별 3%로 제한됩니다. 다음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유지됐지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넓히고 과징금도 2배로 늘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또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 3법도 통과됐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당초 정부의 안보다는 일부 완화가 되긴 했는데 여전히 기업들 우려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때 의결권 3% 룰이 완화됐지만 별 차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는 합산일 때 의결권 8.5%보다 개별일 때 17.7%로 늘어나지만 외국계 자본 연합보다는 10%나 떨어집니다. 경쟁사인 대만 반도체 기업 TSMC 임원이 감사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 SK하이닉스와 네이버, LG화학 역시 개별 3%를 적용하더라도 대주주 의결권이 외국계의 절반도 안 돼 비슷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노조 3법에 대해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재계는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돼 결국 투자와 일자리 모두 위축시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해고자의 사업장 출입이 가능해지고요. 주요 생산시설 쟁행위 금지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이에 경제계는 시행 시기만이라도 늦춰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식품업계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의 경우에는 과자류를 앞세워서 올 3분기 지난해보다 매출이 10% 넘게 성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먹는 물, 그러니까 생수 분야만 따지면 또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생수 사업이라고 하면 오리온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키우고 있죠. 그런데 뭐 아직은 좀 실적이 신통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출시한 제주 용암수인데요. 생수공장 설비에만 1,000억 원 넘게 투자했습니다. 처음엔 온라인 전용 판매로 사업을 전개했는데 이후 판로 확대를 놓고 지도와 대립하면서 시장의 초기 인상을 심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1년이 다 돼가지만 당초 목표로 삼았던 빅3는 고사하고 빅5에도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마트와 이마트24, GS25에는 아직 입점도 못한 상황입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하면 뭐 상황을 좀 반전시킬 카드가 필요해도 보이는데요. 회사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오리온이 꺼낸 카드는 바로 출고가를 내린 겁니다. 지난 3분기부터 출고가를 30% 넘게 내렸는데 서서히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3분기 매출은 1분기에 5배가 넘는 6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해외 시장도 적극 공략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8월 러시아에 제주 용암수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지입니다. 농심 신춘호 회장의 셋째 아들인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이 최근 농심 주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지영 기자. 네, 장재현입니다. 우선 규모부터 알아보죠. 얼마나 주식담보대출을 받았습니까? 네, 신동익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보유하고 있는 농심 주식 8만 9천 주, 당시 종가 기준 256억 원어치를 담보로 14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가운데는 한도 대출 약정, 즉 마이너스 통장 50억 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금은 신 부회장과 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 이스턴웰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룹 관계자는 기존 이스턴웰스 대출의 부동산 담보를 주식 담보로 교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스턴웰스 여기로 자금이 흘러갔다. 어떤 계열사일까요? 네, 이 회사는 신동익 부회장이 30%, 그의 두 자녀가 각각 35%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오너일가 개인 회사입니다. 지난 2015년 이스턴웰스는 보건그룹 계열사였던 자판기 운영업체 휘닉스 밴딩 서비스를 인수했고 2017년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사세가 커졌습니다. 이후 사명을 휘닉스 밴딩 서비스로 쓰다가 올해 다시 이름을 이스턴웰스로 바꾼 겁니다. 언뜻 보기에 작은 계열사 같지만 이스턴웰스는 메가마트 지분 9.5%, 농심 캐피탈 지분 17.5% 등 주력 계열사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거랑 또 별개로 농심그룹은 삼형제끼리 어느 정도 계열 분리가 이제 진척이 됐는데 이제는 좀 각자 경영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네, 농심그룹은 장남인 신동원 부회장이 농심을, 차남인 신동윤 부회장이 율촌화학, 삼남인 신동익 부회장이 메가마트를 각각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미 지분도 상당 부분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동익 부회장의 경우 메가마트가 지난해 121억 원 적자가 났고요. 패션 사업도 부진의 늪에 빠지며 지난해 11월 중단했고 의약품 유통사 뉴테라스X도 지난해 적자 전환했습니다. 다만 이스턴웰스와 금융회사인 농심캐피탈은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CNBC 장재현입니다. 이마트의 편의점업 자회사죠. 이마트24가 올해 3분기에 첫 흑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판관비 절감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인지 아니면 사업 순항에 따른 수익의 창출인지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역시 연결해보죠.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뭐 첫 분기 기준 흑자인데요. 코로나19 악재 속에서도 거둔 성과여서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마트24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넘게 증가한 4,440억 원을 웃돌았는데요. 영업이익은 17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편의점 상위 업체인 GS25와 CU가 동기간 실적이 악화된 것과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가운데 거둔 성과여서 남다른데요. 이마트24도 올 상반기까지 영업 적자가 130억 원을 넘는 등 경영 악화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러나 점포수를 꾸준히 늘리고 경영위기 속에 신사업이 성과를 거두면서 3분기 들어 상황이 반전됐다는 분석입니다. 네, 또 왜 실적이 괜찮았을까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위기 돌파구로 제시를 했던 그 와인 특화 매장이 조금 대박을 쳤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마트24는 지난해 2월 와인 특화 매장을 선보였는데요. 점포안에 마치 작은 와인 매장이 있는 건데 현재 이마트24 전체 점포 5천여 개 중 절반 정도에 마련돼 있습니다. 매출 효과도 큰데요. 올해 11월까지의 이마트24 와인 누적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170%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쟁사의 와인 누적 매출은 25에서 60% 정도였는데요. 경쟁사와 비교해도 상당히 선전한 모습입니다. 물론 점포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무인 점포 확대를 통해 이 같은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이마트24의 전략입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타타데우 상용차가 업계 최초로 8단 전자동 변속기를 탑재한 준중형 트럭 더센을 출시했습니다. 더센은 타타데우 상용차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적재줄량 3톤에서 5톤 규모 준중형 트럭으로 오는 14일부터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주력 모델인 4톤 장축 차량은 5,100만 원, 5톤 펜타 초장축 모델은 5,900만 원에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LG U+와 대리점 등 4개의 곳에 7,50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이들은 초고속 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본사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판매업자인 매집점에 재위탁하고 고객정보 시스템 접속 계정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LG U+는 접속 권한이 없는 매집점이 3년 가까이 고객정보 시스템에 접속을 했음에도 이를 관리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리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으로 통신회사 본사까지 제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